제가 들려드릴 70번째 소설은요, 김승옥의 무진기행입니다. 김승옥은 한국 문학사의 길이 남을 단편을 쓴 작가예요. 서울 1964년 겨울, 서울의 달빛 영장, 그리고 무진기행이 그를 김승옥으로 있게 한 대표적 작품들입니다. 영화 시나리오도 썼고요. 다른 작가들의 소설을 시나리오로 각색도 많이 했어요. 무진기행도 영화로 나왔었고요. 워낙에 유명한 작품이고요. 교과서에도 실려 있어서 무슨 원칙같이 딱 정해진 작품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그 생각을 더 확실하게 했습니다. 무진기행은 여러 번 읽어볼 걸 권합니다. 읽을 때마다 등장인물이 상황이 다르게 다가오거든요. 저도 이번에 업로드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 다시 읽으면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적 배경은 1960년대 초고요. 공간은 무진입니다. 무진이란 곳은 실제로는 없는 지명인데요. 김승옥이 전라남도 순천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무진을 순천 부근의 바다를 끼고 있는 읍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인공 이름은 윤희중, 서울에 살고 있고요. 33살이고 현재 제약회사 중역입니다. 무진은 그의 고향이에요. 여기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어머니의 산소가 있는 곳이고요. 이후 서울살이를 하는 중에도 늘은 아니지만 어떤 기억이나 힘든 일상 속에서 도망치듯 오곤 하는 곳이었어요. 어머니가 살아있던 시절 6.25 전쟁으로 대학 강의가 중단되었고 무진으로 내려오는 마지막 기차를 놓쳐서 무진까지 걸어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발가락이 불어 터지도록 걸어 무진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는 골방에 희중을 숨겼고 의용군의 징발도 국군의 징병도 다 피해갔어요. 그가 졸업한 무진중학교 출신들이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트럭을 타고 전선으로 떠날 때도 그는 골방 속에 쭈그리고 앉아 트럭이 집 앞을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웃집 젊은이 전사 통지서가 날아오면 어머니는 아들이 무사한 것을 기뻐했고 이따금 일선의 친구에게서 군사 우편이라도 오면 아들이 볼세라 얼른 찢어 없앴어요. 그 무렵의 일기장엔 스스로를 모멸하고 오욕을 견디는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전쟁이 끝났고 서울로 가서 대학을 마쳤고 회사에 들어가 일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29 되던 해 그가 다니던 회사가 큰 회사와 합병이 되면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당시 동거하다시피 사귀던 여자와 헤어진 것도 그때였어요. 그때도 서울을 떠나 무진으로 내려왔었습니다. 힘겹고 어두운 청년 시절을 보내는 동안은 늘 무진을 꼬리처럼 달고 다녔어요. 서울의 거리에서 소음에 비틀거릴 때는 물이 가득한 강물이 흐르고 잔디로 덮인 방죽이 시오리 밖의 바닷가까지 뻗어나 있는 작은 숲, 다리, 골목, 흙담, 높은 포플러가 에워싼 학교 운동장, 대나무로 만든 와상이 반거리에 나앉아 있는 시골이 생각났는데 그게 바로 무진이었어요. 그러나 무진은 관념 속에서의 아늑한 장소일 뿐이지 거기엔 사람들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저 그 장소만 그에겐 무진일 뿐이었습니다. 무진에 오면 생각들은 주로 엉뚱한 공상을 했고 그런 생각을 서울에서 했다면 부끄러웠을 테지만 여기서 하면 이상하게도 부끄럽지 않아서 거침없이 해대곤 했어요. 그래서 실패로부터 도망해야 할 때나 무언가 새 출발이 필요할 땐 여기 와서 며칠이고 처박혀 있었어요. 어느 해인가는 바닷가 어떤 집에서 방 한 칸을 얻어 1년을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때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였으므로 무진은 더 외로워야만 하는 곳이었지만 1년이나 머물렀어요. 도시에서 더러워진 폐를 씻어내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지만 그 1년은 쓸쓸하다는 단어가 쉽게 발견되던 시기였어요. 편지를 쓰든 생각을 하든 쓸쓸하다는 말, 다소 천박하고 사람이 가슴에 호소하는 능력도 상실해버린 그 쓸쓸하다는 말밖엔 할 말이 없던 때였어요. 그리고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결혼을 했던 여자였고 전 남편과는 사별을 했어요. 아내와의 결혼은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아내는 국내 유명한 제약회사 CEO의 딸이었고 그는 결혼과 동시에 장인 회사의 중역이 되었습니다. 희중은 무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되었고 고향에서는 그의 성공이 자주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렸어요. 지금 33살이 된 그는 다시 무진으로 내려옵니다. 6월이었어요. 이번엔 아내의 권유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희중의 안색이 나쁘다며 어머니 산소에 다녀온다는 핑계로 무진에 며칠 동안 갔다 오라고 했어요. 아내는 희중이 무진에 갖고 있는 의미와 그동안 거기서 쌓았던 정신적 안중함을 알고 있었어요. 며칠 후 주주총회가 있을 것이고 무진에서 돌아오면 대회생 제약회사의 전무님이 되어 있을 거라고 은밀히 알려주었어요. 장인도 전무가 되는 건 틀림없으니 일주일 동안 시골에 내려가서 긴장을 풀고 푹 쉬었다가 오라는 말로 거들었어요.
광주에서 기차를 내려 버스로 갈아타고 삼모퉁이를 돌자 무진까지 10km 남았다는 이정표가 보였어요. 버스 안에는 외지에서 온 일행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무진에 이렇다 할 명산물이 없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었지요. 그 말을 잠결에 들으면서 희중은 무진의 명산물은 안개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무진에 명산물이 없는 게 아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것은 안개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오면 밤사이에 진주해온 적군들처럼 안개가 무진을 삥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다. 무진을 둘러싸고 있던 산들도 안개에 의하여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유배당해버리고 없었다. 안개는 마치 이승에 한이 있어서 매일 밤 찾아오는 여기가 뿜어내놓은 입김과 같았다. 해가 떠오르고 바람이 바다 쪽에서 방향을 바꿔 불어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힘으로는 그것을 헤쳐버릴 수가 없었다. 잡을 수 없으면서도 뚜렷이 존재했고 사람들을 둘러쌌고 먼 곳에 있는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떼어놓았다. 안개, 무진의 안개, 무진의 아침에 사람들이 만나는 안개, 사람들로 하여금 해를, 바람을 간절히 부르게 하는 무진의 안개, 그것이 무진의 명산물이었다. 버스에서 내려 역구내를 빠져나오면서 가장 먼저 본 것은 미쳐있는 한 여자였어요. 그녀는 옷을 맵시 있게 입었고 예쁜 얼굴에는 화장이 화려했습니다. 미쳤다는 걸 알 수 있는 건 그녀가 쉼없이 굴리는 눈동자와 그 주변에 모여 놀려대고 있는 구두닦이 아이들이 수근거림 때문이었어요. 공부를 많이 해서 돌았다느니 남자한테 채여서 돌았다는 말들이었어요. 한 아이가 그녀에게 집적대자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비명만 질러댔어요. 그 비명소리는 오래전 의용군 징발을 피해 골방에 숨어있을 때 자신이 일기장에 쓰던 스스로에 대한 모멸감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희중은 이모댁에 머물면서 무진이 몇 사람을 만났어요. 무진중학교 몇 년 후배고 지금은 모교에서 국어교사를 하고 있는 박선생. 박선생은 한때 문학소년이었고 피츠제럴드를 좋아하는 얌전하고 엄숙하고 가난했던 학생이었어요. 또 무진중학교 동창인 조. 그는 재작년에 고등고시에 패스해서 지금 무진의 세무서장으로 와 있어요. 처음엔 세무서 말단 직원이었다가 시험에 합격하면서 몇 단계 출세를 한 셈이었죠. 조는 키가 작고 살결이 검어서 학창시절에 키 크고 창백한 희중에게 열등감을 느낀다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희중은 그날 박 선생과 함께 조의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엔 몇 사람의 손님이 이미 와 있었고 그 중에 중학교에서 음악선생으로 근무하고 있는 하인숙을 만납니다. 그녀는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고 작년에 무진으로 발령을 받아 와 있었어요. 눈이 크고 전체적으로 병약한 느낌을 갖고 있었죠. 성악을 전공했다고 했으며 졸업 연주회 때 나비 부인 중 어떤 개인날을 불렀었다고 말했어요. 맥주를 마시다가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사람들이 인숙에게 노래를 청하자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목포의 눈물을 불렀어요. 꺾임도 없고 트로트 특유의 청승맞음이 없는 그녀의 노래는 새로운 양식으로 들렸어요. 그 양식에는 미친 여자의 냉소가 스며 있었고 시체가 썩어가는 듯한 무진의 냄새가 스며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박 선생이 가겠다며 일어섰고 따라 나온 희중에게 하인숙이 속물들 틈에서 유행가를 부르는 걸 딱하게 생각했다고 말했어요. 희중은 그가 그녀를 좋아한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박 선생은 세무서장이 그녀를 결혼 대상자 중 하나로 생각할 거라는 말도 했어요. 속물. 박 선생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무리를 속물이라고 표현했어요. 무진에서는 타인을 속물이라고 생각했으며 희중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타인이 하는 모든 행위는 무조건 무의와 가벼운 장난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무진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날 조이 집에서 나와 일행과 헤어져 하인숙과 둘이 동행이 되었어요. 그녀는 희중에게서 서울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희중은 유행가를 부르는 이유를 물었고 그녀는 그 사람들은 유행가만 부르길 원한다고 했으며 심심해서 그동안 거길 갔었지만 앞으로는 가지 않을 작정이라고 했어요. 그녀는 박 선생을 꽁생원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서울에 가고 싶어 미칠 것 같다고 말했죠. 희중은 서울은 책임만 가득한 곳이며 이제는 어딜 가도 대학 시절과는 다를 것이라고 했어요. 그녀는 책임도 무책임도 없는 무지를 떠나고 싶으며 서울에 자기를 데려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날 밤 희중이 잠자리에 들었을 때 통금 사이렌이 불었어요. 그 소리는 굉장히 길었고 모든 사물과 사고가 그 사이렌에 흡수되어 갔고 세상엔 아무것도 없는 듯 느껴졌습니다. 좀 전에 하인숙과 나누었던 이야기들조차 없어졌고 다만 그 여자를 껴안고 싶은 충동만이 심장에 남았습니다. 그러나 무진을 떠나면 그조차 심장에서 지워지리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어요. 조가 세무서로 돌려달라는 쪽지를 보냈고 희중은 그 의도를 알 것 같았어요. 서장실에 앉아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였죠. 희중은 조가 무진에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장실에서 조가 흰커버를 씌운 회전의자에 앉아있는 걸 자랑스러워하는 듯한 몸집을 보일 때
희중은 그가 초라하고 가엾다는 생각을 합니다. 책상 위에 쌓여있는 서류들,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서류에 도장을 받아갖고 그는 바쁜 것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쁜 걸 자랑스러워할 틈도 없이 살아온 건 서울에서의 그간의 희중의 생활이었어요. 조는 서툴게 바빴고 그걸 보고 있는 건 지루했어요. 하인숙을 신부감으로 생각하는 것을 묻자 조는 자신의 수준이 그 정도로밖에 안 보이냐고 정색을 했어요. 어디서 굴러온 줄도 모르는 여자와 결혼할 수는 없다는 거였죠. 조가 원하는 건 자신을 더 높은 곳으로 끌어줄 강력한 힘을 가진 처갓집이었어요. 그날 오후 희중은 다시 만난 하인숙과 오래전 자신이 무진에 내려와 1년을 머물렀던 집을 찾아갔어요. 집주인은 그를 옛날에 그로 대해주었고 그가 머물던 방도 내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방에 들어가 여자가 느끼는 조바심을 빼앗듯 서로를 확인했어요. 그들은 오랫동안 말없이 누워있었고 그녀는 서울에 가고 싶다는 말을 또 한 번 합니다. 그러나 읍내로 돌아와 어둠이 밀려오는 방죽에서 헤어질 때 그녀는 희중이 머물고 있는 일주일 동안만 멋있는 연애를 하고 싶다는 말을 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잠을 못 이루면서 그는 하인숙을 생각했고 이유 없는 두근거림으로 그녀의 이름을 중얼거리듯 부릅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에게서 전보가 왔어요. 주주총회에 참석해야 하니 급 상경하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는 호흡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내의 전보는 무진에 와서 그가 한 모든 행동과 사고를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아내는 여행자에게 주어지는 자유 때문이라고 그의 행동을 규정지어주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전보와 나는 타협안을 만들었다.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 무지인을, 안개를, 외롭게 미쳐가는 것을, 유행가를, 배반을, 무책임을 긍정하기로 하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다. 나는 내게 주어진 한정된 책임 속에서만 살기로 약속한다. 희중은 하인숙에게 편지를 썼어요. 갑자기 떠나게 되었으며 당신은 어렴풋이나마 사랑하고 있는 옛날 나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당신을 햇빛 속으로 끌어다 놓기 위해 힘을 다할 작정이니 믿어달라는 말과 서울에서 준비가 되는 대로 연락 보내면 무진을 떠나와달라는 말로 맺었습니다. 그러나 희중은 편지를 여러 번 다시 읽어보다가 결국 찢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는 무진을 떠났어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 당신은 지금 무진을 떠나고 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쓰여진 길가의 팻말을 보았어요. 그는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소설은 여기서 끝입니다. 나도 그렇다. 나도 예전에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특별할 것 없는 주변의 사람들과 닮아 있어서 그럴 겁니다. 그들의 인생 궤적은 그럴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게 되죠. 윤희중이가 열등감을 갖고 있는 세무수장 조가 자기 사무실로 희중을 부른 것, 유치하면서 서툰 그의 성공 과시, 이건 우리들 마음속에도 이쯤의 과시에 대한 기억이나 욕망이 존재하고 있죠. 떠나겠다면서 떠나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하인숙, 무진에 살면서도 속물이 되는 걸 꺼려하는 박 선생. 박 선생은 아마 자신의 것을 꽤 잘 지켜내고 망가지지 않을 유일한 인물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윤희중, 그의 고뇌가 대도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지요. 절대 끊어지지 않을 탄탄한 동아줄을 잡았는데 무진에서의 방황은 괜한 투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앞으로도 자기가 이룬 성공의 뒷배가 부끄러워서 가끔 무진을 내려오게 될 겁니다. 전보가 오자마자 냉큼 무진을 떠나는 그는 아마 동아줄을 절대 버리지는 않을 거고요. 그건 골방에 숨어서 어머니를 박배삼아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그러면서도 그게 괴로운 전형적인 부끄러움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움은 그 원인을 버려야 하는데 그는 그걸 못하죠.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부끄러움들이 있어요. 군사정권 시절을 무탈하게 살았거나 과한 이득을 챙겼거나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 순서를 지키지 않았거나 내 잘못으로 망해보았거나 나쁘다고 생각하면서도 기어코 해서 자신을 속였던 그 많은 기억들. 윤희중은 자신에게 부끄러울 때 무진을 찾았어요. 무진에서는 터무니없는 상상도 괜찮고 짙은 안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진의 안개는 그의 과거의 상처들을 가려주었고 부끄러움까지 묻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무진은 타인을 속물러 보는 부조리함이 있어도 다시 찾을 수밖에 없는 곳인 거죠. 우리에게도 무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온갖 부끄러움들,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상념의 날들을 지금 사는 곳이 아니라 어딘가로 가서 짙은 안개 속에 떠넘기고 돌아왔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달라질 건 없겠지만요. 얼마 정도는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요. 무진은 망각의 기회를 주는 레테이강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